반갑습니다. 완이의 자충우돌 자격증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 댓글을 하나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달 그림자님이네요. 인간공학 기사 필기 오늘 합격하고 실기 준비 중입니다. 달 그림자님 합격 축하드리고요. 님의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재를 어떤 걸로 구입해야 할까요? 그냥 영상만 시청해도 될런지요? 도와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딴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점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인간공학 기사 실기 관련된 폴더에 55개의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과연 내가 만든 영상만 보고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겼고,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기존에 공부하던 요 자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 실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확인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기출문제 실기 부분 2014년부터 해서 19년 그리고 20년 1회, 2회, 아니 2회까지 정리한 것 같아요. 2회까지 기출문제 14개만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2023년 1회 실기 기출문제를 요약해 봤더니 1번부터 해서 18번까지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리한 문제에서 딱 한 문제 14번 문제만 정리가 안 돼 있고 나머지들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자료, 제 영상을 가지고 완벽하게 스터디한 분이라고 하시면 실기 시험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드네요. 제 자료, 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어차피 찾아본 거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년 1회 문제가 나왔던 게 서블릿 기호네요. 예, 이 문제는 2001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고 명칭이 주어지고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던 문제네요. 자, 빈손 이동은 T이고요. 쥐기는 G, 바로 놓기는 P, 검사는 I, 선택은 ST. 근데 S는 대문자, T는 소문자로 쓰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소 3가지를 적으시오. 1380열 19년도 4매차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근골격계 질환 요해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요런 류의 문제가 19년 1회차에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근골격계 질환의 요인 중 작업 특성 요인을 5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16년도 3회차 때는 근골격계 부담 요인 중 작업 자세, 노출 시간, 진동을 제외한 5가지 요인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 문제는 3가지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외웠죠 저는. 자,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부하를 반복 부과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고, 특히 접지, 오온하면 발생한다. 자, 요거를 좀 더 추가해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부과 접지온이다. 반복 부과 접지온. 그래서 반복은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는 과도한 힘, 접은 접촉 스트레스, 진은 진동, 온은 온도, 조명 등 즉 환경적인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네요. 네, 3번 문제네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조건을 쓰시오. 자, 이 문제는 1710열
기존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15년도에도 나왔고 20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15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하는 두 가지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또는 20년도에는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조건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법령을 찾아서 링크를 시켜 놨는데, 자, 본문에 662조, 자, 662조 보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으로 받은 근로자 연간 10명 이상 또는 사업장에서 5명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노사 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네요. 이 지금 1항 가지고 분리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좀 통으로 외우기는 너무 힘드니까 좀 간추려 보면, 첫 번째는 근로자가 업무상 근골격 질환이 연간 10명이 발생한 사업장, 10명이죠. 연간 10명을 발생하거나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인 경우입니다. 요 두 가지를 쓰면 답이 되는 거고요. 제 자료를 보실 때 그냥 간단하게 눈에 탁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호를 해놓은 게 있죠. 자, 이렇게 한 거는 자, 이상, 요거는 이하, 그리고 이거는 초과, 요거는 미만. 그래서 이렇게 이상, 10명 이상이죠. 10명 이상, 5명 이상, 1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예. 제 자료를 보실 때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이런 기호를 쓰신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CRB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CRB가 5일 때 좀 더 둔감해지고 정확하게 하고 싶대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달라 라고 됐네요. 그래서 15년, 19년도에 출제가 됐었고, 요번 23년도 1회차 문제에 동일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으로 대안은 A, B 있고, 손잡이의 길이는 12cm, B는 10cm, 각도는 30도, 20도,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1cm, 0.8cm로 되어 있네요. A와 B의 CRB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정확한 조정을 하기 위한 대안 결정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CRB 구하는 공식은 자, 360도 분에 과연 몇 도가 돌았는지 실제 각도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손잡이의 길이, 이렇게 구한 전체를 표시 장치 이동거리로 나눠주는 거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각도가 30도죠. 360도 분의 30도, 2파이의 길이는 12cm, 12cm 이렇게 해서 이동거리 1cm로 나눠주게 되면 6.283이 나오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360도 분의 자, 20도죠. 자, 20도 오고 2파이의 길이는 10cm. 이거를 전체 표시 장치 이동거리로 나누면 0.8로 나눠주면 4.363이 나옵니다. 요식과 답을 모두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실기는 풀이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구해진 값을 토대로 자,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대안 결정을 알아요. A를 쓸 건지 B를 쓸 건지. 그 이유는 자, CRB가 5이기 때문에 대안은 5보다 자, 큰 요 6.283 쓰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 A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확한 조정에 적합한 대안은 A 대안이다.
이 A 대안을 써야 되는 이유는 A 대안은 CRB가 6.28로 기존의 5보다 크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아지므로 정확한 조정이 가능해진다입니다. 그 CRB 자체가 값이 높아지면 민감도 부분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민감도가 낮아지는 대신 정확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정확한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보다 더 큰 값의 CRB가 나온 것을 실제 적용을 하면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5번은 갈브레스 손동작 구분하는 관련된 문제 1938년 길브레스가 제안하였고 인간이 행동하는 손동작에서 분해 가능한 최소한의 기본 동작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브릭 기호죠. 서브릭 기호. 자, 6번 문제 볼게요. 행동 유도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자, 726년로 가면 사물에 물리적, 의미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행동 유사성이죠. 행동 유도성은 노먼 설계 원칙에서 나오는 거고 가시성, 대응의 원칙, 행동 유도성, 피드백의 제공 중에서 행동 유도성에 있네요. 물건들은 각각 모양이나 다른 특성에 의해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7번. 자, 의자 조절식 설계네요. 자, 이거는 598년. 자, 이거는 19년도 4회차 때 한번 나왔네요. 오금의 높이에 따라 의자 높이를 조절식으로 설계를 한대요. 남자, 여자에 대한 평균치와 표준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오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의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설계를 할 때 이 높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람이 앉기 위해서는 자, 발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앉게 되겠죠. 자, 요렇게 뒤꿈치부터 자, 발까지 요 거리가 바로 오금인 거죠. 자, 남자의 범위, 여자의 범위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퍼센트 테일 인체 치수 같은 경우에는 자, 평균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테일 개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신발의 두께와 여유, 요 두께는 이 설계하는 치수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자, 2.5 플러스 1 같은 경우 3.5cm는 기본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자, 남자 범위 높이 조절식을 했을 때 자, 5% 테일 값과 95% 테일 값을 각각 구해서 자, 이거는 자, 최소 값이고, 그리고 95% 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최대 치수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남자의 평균은 392예요. 그래서 392에서 자, 5% 값은 최소 값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자, 가로 열고 표준 편차는 20.6이 오면 되는 거고요. 자, 퍼센트 테일 개수, 요 개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65 곱해 주신 다음에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3.5cm를 더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393.01cm라는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최대 범위 95% 테일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똑같죠? 자, 평균값 오고, 392 평균값 오고, 표준 편차 이렇게 오고, 그리고 자, 개수값 1.65 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발 두께와 여유값을 고려한 3.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95% 테일 값은 최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줘요. 구하면 460.99cm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최소 최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최소는 393.01에서부터 460.99cm가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자 범위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 테일 최소값은 평균값 363, 표준편자 19.5, 그리고 개수값은 1.65, 3.5cm를 더해주면 365.83입니다. 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값에서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5% 테일 값에서는 최대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식은 똑같죠. 그러면 구하면 430.18cm가 나오는 거고, 자, 범위의 실질적인 답은 최소값 365.83에서부터 최대값 430.18cm가 되는 거죠. 8번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템퍼프루프, 프루프? 예, 143열에 있었네요. 143. (20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설계 원칙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풀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 3중 통제 장치를 가하는 안전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 기계의 실수입니다. 기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에서 3중 통제 장치를 가하는 안전설계이다.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주어만 바꿔주면 되죠. 풀프루프는 인간, 페일세이프는 기계, 그 다음에 템퍼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장비 이용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할 경우 장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요. 원래 선진국화 될수록 안전적인 부분, 사람의 어떤 생명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아직도 부족한 데가 되게 많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다음은 9번 19년도에 나왔던 동일 문제네요. 자, 중량물의 무게가 12kg이고 RWL이 15kg일 때 LI 지수, 즉 들기 지수를 구하고 그 지수에 관련돼서 분석을 하라는 얘기네요. 이번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요. 18년도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거 대비해 보면 쉽게 나온 문제죠. LI 지수, 들기 지수는 RWL분의 작업물 무게를 하면 됩니다. 자, RWL은 15분의 중량물 무게 12kg을 해보면 LI 지수는 0.8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이렇게 그냥 서술을 하시면 돼요. 해당 작업의 LI가 1보다 작으므로 작업을 설계 또는 재설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작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10번 문제는 바한스 동작 원칙 중 신체 사용 원칙 5가지를 묻는 문제였네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고, 19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양손은 동시에 동작을 시작하고 끝마친다. 휴식시간 이외에 양손이 동시에는 노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팔은 각기 반대 방향에서 대칭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손의 동작은 최소 동작 등급을 사용해야 한다. 동작의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된다. 구속되거나 제한된 동작 등보다
유연한 동작이 좋다. 직선 동작보다는 연속적인 곡선 동작이 좋다. 그리고 작업 동작은 율동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탄도 동작은 제한되거나 통제된 동작보다 더 신속, 정확, 용이하다. 자, 이렇게 이 중에서 5가지를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11번 문제는 THERP 명칭에 대한 단묻기라고 되어 있네요. 1088년. 인간 에러율을 ETA와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각 사건마다 성공, 실패에 의한 확률 계산하는 분석 방법의 명칭은 THERP입니다. 자, 12번 일일 표준 생산량 해서 정밀시간 나오고 그 정밀시간을 이용해서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였네요. 1166년 20년도에 나왔던 동일 문제였네요. 정밀시간은 0.9분, 1일 8시간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시간에 10%의 여유를 가졌을 때, 자, 1일 표준 생산량 개수를 구하시오. 자,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표준 근로시간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 근무시간에 대한 비율을 여유율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경법을 써야 돼요. 이 내경법에 표준 시간을 구하는 것은 생산 표준 시간인 거죠. 자, 정밀 시간 곱하기 1 마이너스 여유율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정밀 시간은 0.9분, 근무 여유율은 10%는 다른 말로 숫자로 표현하면 0.1인 거죠. 요 0.1을 여유율을 1 마이너스 0.1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 값을 0.9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분이 나옵니다. 즉, 이 1분은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1일 표준 생산량은 1일 가용 생산 시간분의 표준 시간인 거죠. 그러면 1분 걸렸다고 했으니까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8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80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참고로 이 여유율 10% 부분 때문에 이 개수를 전체 나온 개수에 10%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혹 혼돈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 필요한 표준 시간을 내경법으로 구했고, 자, 여기에 여유율을 고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답 부분에서는 이 1분이라는 거에 10%의 여유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이 8시간 근무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 자, 정보량 구하기. 240열에 있네요.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정보량은 얼마인가? 자, 동전을 3번 던지고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얼마인가? 8분의 1 곱하기 로그 2 해서 가로 열고 8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3번 더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1.125가 나옵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정보량은 1.125비트입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8분의 3을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추정으로 봤을 때 이게 2번 나오는 경우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3번 던지는 거잖아요. 자, 3번 던졌을 때 어떤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최대 값의 개념으로 접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요거는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8분의 3이 아닌 8분의 1로 계산을 해줘야
최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경우의 수를 모두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기 때문에 1.125비트가 맞지 않을까란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계산기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입력이 안 돼요. 요 로그2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하는 방법이, 자, 수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로그2,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죠. 자, 8분의 1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로그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자, 2, 8분의 1 이렇게 미수가 2니까 가로를 열고 2를 하고 컴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14번 정량적 표시 장치의 명칭을 구하는 문제였네요. 자,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요거 체크하면서 다시 추가를 했고요. 당연히 맨 끝에 있겠죠. 예, 요 자료의 출처는 자, 여기에서 가져왔고요. 자, 정량적 표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자, 이렇게 숫자로 디지털화 돼서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개수형이라고 합니다. 개수형. 그리고 크게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죠. 눈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침이 움직이죠. 요런 거를 우리가 정목 동침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동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체중계, 아날로그 체중계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침 동목형입니다. 자, 보는 것은 정지되어 있고 움직이는 침은 동작된다. 그래서 정목 동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체중계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가리키는 지침은 정지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은 눈금, 바라볼 수 있는 눈금, 즉 목. 그래서 동목형이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정목 동침형, 정침 동목형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동목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15번 웨버의 법칙 답하기네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6열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데 특정 감각의 변화 감지 지역은 기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해당 법칙은 웨버의 법칙이죠. 16번은 양립성의 구분이네요.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의 적용 양립성은 무엇인가? 운동 양립성이고요. 기존 문제를 보면 양립성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 번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19년도에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기 중에 여기 있네요. 똑같은 게 있네요.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운동 양립성. 네,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신뢰도 구하기. 작업자 오류 발생 확률이 0.1이고 기계 오류 발생 확률이 0.2.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자, 이거는 병렬 연결했다는 의미인 거고, 자, 신뢰도를 구하는 거예요. 신뢰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오류 발생 확률이죠. 그러면 오류가 나지 않는 확률로 생각을 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자가 정상적으로 작업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0.9죠. 90%. 그죠? 0.99. 그 다음에 기계의 오류 발생 확률이 0.2%인데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확률은 0.8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정상 작업의 이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일 같은 경우에 공식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9 곱하기 1 마이너스 0.8 값을 구하게 되면 0.9
0.98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0.9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은 최대 작업 영역에 대한 명칭 답하기 문제였습니다. 상황과 전환을 곱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작업 영역은 최대 작업 영역이죠. 댓글 하나 때문에 제 영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23년도 1회차를 한번 제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풀어서 봤는데 23년 1회차 분들은 제가 볼 때 행운이 많이 따라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들이 좀 전반적으로 되게 쉽게 나왔어요. 단답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제가 많이는 않지만 여러 개의 실기 문제를 접해봤지만 인간공학 기사는 조금 욕심을 내서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공학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이 파일을 토대로 지금 실기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제 완이의 자충 우돌 자격증이라고 하는 채널에 전체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보면 인간공학 기사 폴더가 있고요. 이 전체 내용은 55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5분, 10분 이런 단위로 끊어서 영상을 만들었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파일로 종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들, 만든 자료를 다 통합적으로 1, 2, 3, 3개의 영상으로 만들었고, 이 영상의 소요시간은 6시간 30분이네요. 이 4개의 영상만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보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외우신다면 인간공학기사 실기시험에 65점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공학기사 실기 대비하시는 분인데 저처럼 비전공자로서 교재 없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직장인으로 인간공학 관련 학과나 그에 연관된 업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법정 의무 교육이죠. 회사에서 안전 교육 받는 게 전부고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는 당연히 맨박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명칭으로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사람, 맨박사, 즉 관련 전공도 아니고 관련 지식이 무인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도전하고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가며 독학으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맨박사인 와니에게는 인터넷 무료 자료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또는 유튜버님들 포함해서 너무 고맙고, 그분들 덕분에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에 보답하고자 제가 학습한 자료나 만들고 보고 듣고 활용했던 그런 자료 일부를 공유하기도 하는 거고요. 저와 같이 맨박사의 길을 걷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란 기대를 해보고요. 유튜버를 하며 제 2의 인생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된답니다. 사람은 배움과 도전이란 단어를 놓는 순간 빠르게 노화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높은 지식과 건강한 문화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여하튼 도전하는 삶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란 생각을 해보는 와니의 좌충우돌이었습니다.